내면 소통의 힘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플라시보 최면 선문답. 내면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모든 소통은 결국 내면 소통을 통해서 완성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은 내면 소통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본질적으로 미스 커뮤니케이션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내면 소통 때문이다. 저 의식으로 펼쳐져 들어가는 소통의 내향적인 질서 때문이며, 메시지는 외부로 들어오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생성 질서이기 때문이다. 소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야 한다.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생성 질서를 지닌 능동적인 정보다. 모든 정보는 마치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나 숙주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와도 같다. 땅이나 숙주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씨앗이나 바이러스는 전혀 다르게 성장한다. 우리가 어떤 설명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으로 고정된 실체로서의 메시지가 우리 머릿속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앗이 뿌려지고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생성질서로서의 메시지가 펼쳐지는 것이다. 대인 소통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정보는 내면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의식으로 내형적인 펼쳐짐을 하는 생성 질서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사회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작동 방식을 수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로 전제하고서 커뮤니케이션에 투입되는 정보의 내용, 맥락적인 조건, 산술되는 결과, 프레이밍 효과 등의 관계만 고려해서 여러 이론으로 발전시켜왔다. 소통 과정 전반에 대한 능동적인 추론 이론과 마코프 블랭킷 모델에 근거해서 이론화하고, 소통의 본질을 의식으로 내형적인 펼쳐짐으로 생성 질서로 개념화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설명력이 강한 완전히 새로운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광고와 홍보의 효과, 여론 형성의 과정 등에 대해서도 내재적인 질서와 생성 질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가 효과를 갖는 것도 궁극적으로 내면 소통을 통해서다. 여론 역시 결국 내면 소통이 반영된 결과물이며, 대화나 토론이나 캠페인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이 설득의 효과를 갖는 것도 결국 내면 소통 덕분이다. 내면 소통은 모든 형태의 소통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다. 내면 소통의 여러 형태 중에서 셀프 토크에 해당하는 계획, 결심, 반성, 후회, 기도, 판단 등도 모두 내면 소통의 특성을 지녔다. 내면 소통은 자아를 변화시키는 힘이며,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다루는 대표적인 이론 중에 2단계 유통 이론이 있다. 매스미디어의 효과는 미디어에서 소용자에게로 전달되는 경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소용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이론이다. 매체에서 시청자나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매체를 소비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주변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이 두 단계를 모두 살펴봐야만 매체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된 메시지를 스스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되뇌는 내면 소통의 단계도 고려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매체 효과 전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매체 소유자나 대화 참여자의 내면 소통도 살펴봐야 한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의 힘, 플라시보. 우리 각자에게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실체다. 물론 뇌 기능 장애가 생겨서 자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코르타르 증후군 같은 특이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죽었다고 확신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물론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 느낌은 인간의 의식이 가져오는 한 기능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자의식의 실체는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감각 상태들이 처리해서 올리는 다양한 종류의 감각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서 다양한 의도에 기반한 행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의미부여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마음 관리와 훈련은 자신이 원하는 자아를 꾸준히 형성해 가기 위해서 그에 맞는 내면 소통을 반복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자신에게 반복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나 자신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마코프 블랭크의 모델로서의 내부 상태에 자리 잡고 있는 생성 모델로서의 에이전트가 습관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과 의미부여의 방식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뜻이다. 나라는 전대 자체가 일정의 스토리텔링이므로 내가 나에게 하는 내면 소통을 바꾸면 나 자신이 바뀌게 된다.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나의 내면 소통이 내가 나에게 말하는 말이나 생각이 나 자신에게 강력한 효과를 미치는 현상은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밀거나 식염수를 새로 개발한 신약으로 알고 먹으면 내가 먹는 이 약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게 된다. 플라시보 효과가 처음 발견된 것은 전쟁터이다. 그 후로 플라시보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이와 같이 약의 효과나 저지 효과를 보면은 이러한 미중, 이중, 맹금 실험에도 아무런 약효도 없는 생리 식염수가 모르핀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어금니를 발치하는 치료 효과를 받은 환자들은 무작위로 5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완화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내가 지금 복용하는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과다. 유명의 경자 데니엘 럴리 연구팀이 진행한 플라시보 실험에서는 표시된 가격 자체가 약의 통증 완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플라시보 효과의 의미는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내면 소통은 내 마음에 대해서뿐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면 그것은 몸과 마음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플라시보 효과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은 신약뿐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모든 약의 효과에 약 자체의 효능과 더불어 플라시보 효과도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내가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이나 해악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믿음 또한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내가 암에 걸린 것 같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암이 발병할 위험이 증가하기도 한다. 무슨 약을 복용하거나 처치를 받아야만 플라시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언제든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실제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좋아진다. 한편 다른 집단에게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언제든 소음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짜 버튼을 제공했다. 자의식의 일시적인 정지 체면과 선문답. 마음 관리 훈련을 위해서 새로운 내용의 내면 소통을 내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봤듯이 체면에 걸린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의 암시를 나의 내면 소통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스토리텔링을 나의 생생 모델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작동 중인 생생 모델의 스토리텔링을 잠시 멈추거나 약화시켜서야 한다. 이러한 체면의 과정을 능동적인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체면 기법 중에서 잘 알려진 것이 악수하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체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다. 처음에 체면술사는 피험자와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피험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면서 웃는 얼굴로 악수를 청한다. 피험자도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내미는 순간에 체면술사는 피험자와 악수하는 척하다가 손이 맞닿기 직전에 멀리 피험자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피험자의 얼굴 앞으로 들어올려 피험자로 하여금 자기 손바닥을 보게 한다. 체면술사가 암시를 주면 피험자는 그런 암시를 그대로 자신의 스토리형을 처리하며 내려보낸다. 감각 상태뿐 아니라 행위 상태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주면 갑자기 버드 일어서나 달리기를 하고 잡는다고 말하면 누워서 자기 시작한다. 체면, 내부 상태의 스토리텔러인 생성 모델을 약화시키는 것 혹은 감각 상태와 행위 상태의 조치를 바꾼다는 것은 늘 작동적이던 자의식을 잠시 멈추는 것을 뜻한다. 영국의 유명한 체면술사인 데런 브라운이 들려주는 일화는
낯선 사람과의 갈등이나 싸움을 피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준다. 내면 소통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나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멘탈 코멘터리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나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은 느껴지는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 사실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온갖 스토리텔링의 결과임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이 내면 소통 훈련의 기본 목표다. 갑작스레 맥락을 벗어나는 대화를 통해서 고정된 자의식 혹은 습관적인 스토리텔링을 뒤흔드는 것은 최면술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문답을 통해서 제자는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 가나선 전통의 핵심이다. 내면소통 훈련이나 브러시브 최면이나 서문답은 그 목적과 방식은 달라도 내부 상태의 생생질서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을 잠시 멈춤으로써 기존의 자아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음 근력 훈련으로서의 내면 소통의 명상, 내면 소통 명상이란 무엇인가? 마음 근력 훈련을 위해서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 표질 활성화를 위해야 한다.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는 몸과의 내면의 소통이 필요하고 전전두 표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음과의 내면 소통이 필요하다. 내면 소통 명상은 어떤 신비로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아니고 세상을 등지고 비현실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뇌과학자들이 최근 명상의 효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수많은 연구를 쏟아내기 시작한 이유는 전통적인 명상 수행 방법들이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 표질의 활성화를 위해서 훈련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잘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부 상태와 행위 사이의 소통이다. 세 번째는 내부 상태와 내부 상태 사이의 소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관계를 통한 명상 혹은 대화를 통한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세 종류의 내면 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내면 소통 명상이며 따라서 내면 소통 명상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게 된다. 세 가지 내면 소통 모두 내향적인 펼쳐짐의 성격을 띈다. 마음 근력 훈련으로서의 내면 소통 명상은 외적 개입이 아니다.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전통적인 명상 수행의 핵심은 내가 경험하는 나의 생각, 감정, 감각, 움직이는 등을 지금 여기서 실시하는 데 알아차리는 데 있다. 지속적이고도 구체적인 자기 참조 과정이 곧 명상 수행이다. 전통적인 명상 수행 방법을 살펴보면 용어나 개념은 다 달라도 그 핵심에는 공동적으로 내면 소통 훈련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명상 전통은 감성 지능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데니얼 골먼은 미국의 대표적인 명상 1세대이다. 젊은 시절에 명상에 심취하던 골먼은 자신의 저쪽에서 다양한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1977년에 출간했다. 힌두교 박티 여부를 살펴보면 대승불교의 자비명상과 아주 유사하며 유대교의 카발라 명상은 한국의 간화선과 통하는 점이 많다. 카발라의 생명나무 체계도는 단계를 카발라 명상의 핵심은 기도문이나 생명의 나무 체계의 한 요소에 온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5가지 계열이란 결국 수행을 위한 편도체를 가라앉히고 전전두 표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기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요가 역시 대표적인 명상 수행법이다. 하타 요가 이외의 요가는 대부분 참선을 할 때처럼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하는 명상 수행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요가를 수행한다. 그러나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요가의 일부가 건강한 몸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으로 바뀌었다. 명상 역시 마찬가지다. 명상 자체는 아무런 종교적인 의미도 없다. 불교 등 여러 종교 전통에서 명상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가져다 쓴 것뿐이다. 사띠 알아차림인가 마음 챙김인가. 정신과 의자에서 명상 전문가인 데니얼 시겔은 마인드 풀어웨이 니스라는 표현을 쓴다. 명상의 가화와 대중화. 미국과 유럽에서는 명상 수행이 아시아의 힌두교 불교에서 비롯된 전통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명상에 관심이 많았던 데이비드슨가 감정과 뇌를 연구주제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뇌파와 인간의 감정 상태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실험이 시작이 되었다.
자, 게리슨 인스티튜트 SRI 프로그램은 2001년에 데이비드슨이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 달라이 라마가 방문했다 해서 달라이 라마의 우리나라 명성 대중화에 가하자는 불교는 지난 2500년간 명성의 다양한 기법들을 발전시켰다. 명상. 이제부터라도 종교적인 권위나 신비주의의 권리를 벗어던지고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의 명상 문화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마음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라고 했네요. 자, 이제 제8장으로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은 두려움과 분노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제부터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편도체 활성화는 부정적인 정서의 기반이 되는 몸의 여러 가지 현상을 환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내재 동기 등을 특히 흔히 긍정적인 정서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때의 정서는 분노나 두려움 등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정서에서의 정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서는 없다. 정서 혹은 감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이모션인데 이는 분노, 짜증, 두려움, 걱정, 공포, 역겨움 등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긍정적인 정서라고 일컬어지는 행복감은 전전두 표절의 활성화와 주로 관련되며 편도체 활성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와는 기본 작동 기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긍정적인 정서에서의 정서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각에 더 가까운 것이다. 반면에 즐거움이나 행복감, 자부심, 자타, 긍정, 용서, 감사, 삶에 대한 전면적인 만족도 등의 정서적인 정서는 긍정적인 정서는 몸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마음 작용에 기반한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는 전적으로 몸의 작용을 기반으로 한다. 나쁜 일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편도체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물론 편도체의 활성화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쾌감이나 흥미를 느낄 때도 편도체는 활성화된다. 편도체 안정화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힌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일까? 가랑비, 보슬비, 소나비, 장맛비 등은 이름만 다를 뿐 근원적으로 모두 비인 것은 마찬가지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감정에는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 따로 있지가 않다. 부정적인 감정에 다양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감정을 말하자면 강수량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강수량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면밀한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심리학은 통속심리학에서 분노, 슬픔, 두려움, 역겨움 등의 감정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마치 그런 감정들이 과학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뇌과학 연구들도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분노, 두려움, 역겨움 등의 감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기 시작했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두려움이다. 감정이 몸의 여러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며 의사결정 등 인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사람은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다. 심리학자들도 변연계에서 촉발되는 감정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신체 변화가 대뇌 회질에 사후적으로 전달된 이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화가 나거나 두렵다는 등의 감정 유발은 변연계에서 촉발된 신호가 신체의 특징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고 신체 표지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들을 대뇌가 감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데카르트 이래 인간의 이성은 몸과는 상관없는 영혼과도 같은 존재라고 여겼는데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오히려 철저하게 몸에 기반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기에 다마지오는 자신의 책 제목을 데카르트의 실수라고 지었다. 나아가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다마지오는 인간의 의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내가 몸이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곧 자의식이라고 답한다. 몸과 뇌의 관계에 있어서 몸은 의식이 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폭넓게 많은 정보를 주는데 반해서 의식이 몸에 주는 정보는 의도나 행동 등 매우 제한적이다.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문제다. 알러스 테시스와 감정이 유발되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알러스 테시스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스어로 알로스는 다름 변화를 뜻하며 스테시스는 현상 유지를 뜻한다. 알로스 테시스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변화 속의 안정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이다. 수십 년 전부터 알로스 테시스의 개념을 주장해온 피터 스털링은 항상성이라는 개념은 생명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신체의 조절작용의 근본 목적은 신체 내부 환경의 지속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생존과 번식을 더 잘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피드백을 통해서 원래 상태에서 벗어난 차이점을 줄여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원상 회복의 조절작용만으로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부족하다. 생명현상을 위한 조절작용은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피드백보다는 능동적인 예측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알로스 테시스의 개념의 핵심이다. 항상성 유지라는 개념에는 어떤 이상적인 값이 고정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정상적인 체온은 몇 도인지 혈압과 심박수는 얼마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값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 값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무언가 피드백을 주어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 몸은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늘 변화하고 성장하고 움직인다. 체온,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롯해서 각종 호르몬의 혈중 농도, 면역 시스템의 가동 상태 등의 최적 조건은 신체 연령, 운동 여부, 대사 상태, 만성질환 여부, 감염 여부, 스트레스 민감도, 물리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계절의 변화, 외부의 온도와 습도, 일조량, 위도와 고도, 문화 등 수많은 내적, 외적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알로스 테시스는 이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중앙 통제기관인 뇌의 작용을 강조한다. 항상성과 알로스 테시스의 차이점에 대해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비유적으로 간단히 설명한다.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항상성의 관점에서 해결법은 콩팥의 이를 감지하고 소변량을 줄이는 것이다. 반면에 알로스 테시스의 관점에서 해결법은 내가 이를 감지하고 콩팥의 소변량을 줄이려고 지시하는 동시에 수분을 많이 배출하는 신체의 부위에는 수분 배출량을 줄이려고 신호를 보내고 의식에는 갈증을 느끼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면 수분 부족이 어느 정도 회복되리라고 예측하고 동시에 현재의 운동량에 따른 땀 배출량도 예측해서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배출해야 하는 소변량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알로스 테시스는 이처럼 항상성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시간의 흐름까지 고려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항상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정적인 파스티브의 피드백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좁은 개념이라면 알로스 테시스는 몸 전체의 신진대사와 면역 시스템 등이 모두 관여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포괄적이고도 역동적인 예측적인 조절 과정을 의미한다. 또 항상성 유지가 신체의 특정 부위나 기능의 안정성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라면 알로스 테시스는 신체 전반의 작용의 물론 이 의식과 행동의 변화까지도 고려하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뇌의 통합적인 기능에 방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항상성의 관점에서 벗어난 알로스 테시스의 관점에서 우리 몸의 뇌의 작용을 파악하게 되면 질병에 대한 치료의 관점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항상성 유지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면 특정한 신체 기관이나 기능 이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개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알로스 테시스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면 몸의 전체적인 변화를 통한 안전성을 획득을 초구하게 된다. 스털링은 정신질환자에게 대한 약물 치료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대부분 정신질환자의 신경망 작동 기제를 보면 그 자체는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오히려 환경에 대한 감각 정보의 해석에 따른 잘못된 예측적인 조절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알로스 테시스 관점은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폭넓은 접근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신체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뇌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도하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추신경계에 뇌의 몸에 각 부위는 부지런히 정보를 주고받지만은 뇌의식은 그런 모든 신체의 기능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세세한 신체의 작용까지 다 관여하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 과부하와 관련한 비효율적인 일이다.
내 신체에 작용의 다양한 불기능 상태를 감정, 느낌, 기분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몸 전체의 작동 과정에서 아직 알로스테시스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측 오류 일부가 내 의식의 불편함이나 불쾌감 등으로 고통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몸의 불편함을 의식하는 하소연하는 것이다. 그것이 감정이고 통증이다. 우리의 의식은 예측 오류 상태를 불편하고 불쾌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야 그 상태를 그냥 두지 않고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불쾌한 느낌, 부정적인 감정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곧 사라진다. 우리 몸은 저절로 균형을 잡아내는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측 오류 상태가 지속되고 그에 대한 수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움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시도 때도 없이 불현듯 올라오거나 만성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감정조절 장애의 본질이다. 내부 감각에 대한 능동적인 추론의 결과는 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다음 세 가지 글로벌 네트워크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데 세 가지 글로벌 네트워크 모델 렌스 네트워크, 디폴트 네트워크, 센트럴 익스큐티브 네트워크. 자, 글로벌 네트워크에 따르면 뇌는 크게 세 가지 기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는 디폴트에서 중앙 네트워크를 넘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극이 느껴질 때 활성화되는 현저성 네트워크 상태를 일단 거쳐야 한다. 능동적인 추론과 예측을 통해서 내적 환경을 조절하는 것은 알로스테시스 또 내적 환경을 표상하는 것은 신경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다. 이 과정에서 예측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에 대해서 수정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섬유 인슐라이다. 능동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서 주로 미조신경을 통해 심장, 내장, 호흡기관으로부터 올라오는 내부 감각 신호는 섬유를 거쳐 뇌의 여러 부위로 전달된다. 의식 저 아래에서 작동하는 내부 감각 중에서 섬유에서 처리되어서 그 중에 일부가 전전도 표질에서 전달되므로 의식에 떠오르게 된다. 베러스에 따르면 감정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구성해내는 방식 그 자체이지 세상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베러스의 통합적이고 구성주의적인 감정 개념에 따르면 감정은 몸의 신진대소와 에너지를 조절하는 전체적인 알로스테시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감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은 여러 내부 감각체를 끊임없이 내려 올려보내고 우리 신체의 여러 기관들은 끊임없이 온갖 내부 감각 정보를 내려 올려보낸다. 베러스에 따르면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 감각 조절 장애를 겪는 환자들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올라오는 일상적인 노이즈에 가까운 별 의미도 없는 감각 정보를 불안감이나 불쾌감 등의 감정으로 끊임없이 해석해낸다. 인지치료가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런 예측 오류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구분하고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다 하면 마음 근력이 약한 상태로 봐야 한다.